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13주차 온라인 수업 시간인데요.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계획했었던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반기 수업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 나가고 있었죠. 처음 초기, 그리고 면접, 계획, 개입, 그리고 종결, 평가, 보고, 이렇게 분절된 형태로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좀 순서대로 살펴봤다고 하면, 이런 실천 과정을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만든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례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었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수업 내용이 준비했었던 내용의 거의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의 내용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할지, 아니면 실천론의 어떤 사회복지 1급 시험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거는 수업을 조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보고 결정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4주차에 배울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 관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례 관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례 관리의 과정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다뤘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라서 아마 들었던 내용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실천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개입을 진행을 하면서 염두해 두고 또 계속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례 관리는 정형화된 형태로 앞서 얘기했었던 실천 과정의 맥락과 형태에 맞춰 어떤 실천의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폼에 맞춰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이 틀의 구조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관리의 개념인데요. 일단은 개별 사회 사업에서 사례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사례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원조 관계의 형성과 개입에 대한 이 맥락이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체계를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던 이 실천 과정의 맥락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지금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형태의 실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처음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복지사가 달리 개입하고 있었던 이 형태를 그나마 조금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획일화된 형태로 개입을 해보자 하는 형태에서 방법이 시작이 되었고, 이 1970년대 이후부터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 소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부각되게 되었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복지관에서
이 사례 관리에 대한 핵심 영역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체적인 업무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어느 사회복지관이든 케이스 관리가 진행이 되고 그것이 사례 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 실천에서는요, 이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기관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관리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사회복지관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와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가 나누어지는 형태였다고 하면, 사례관리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태와 문제, 요건, 요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해 와서 매칭해주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례관리와 전통적인 실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이 사례관리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된 형태의 큰 틀이라고 하면 몇 개의 학자들별로 사례관리의 개념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조정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이걸 이제 사례관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웨일과 칼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지지적, 효과적, 효율적 및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제 접근성, 보호의 연속성,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사례관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초점을 맞춘 그리고 포괄적인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실천적 활동과 이 자원을 조정, 조직, 유지하는 행정적 활동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직접적인 실천 활동을 하고 또 행정적 활동을 하는 이 통합적인 서비스가 사례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클라이언트의 초점을 맞춰두고 있고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형태의 전체적인 과정이 사례관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례관리라는 형태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정도와 또 퀄리티에 따라서 실천의 효과가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과 어떤 가치가 합의되고 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공통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요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례관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관리의 기능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겠죠. 먼저 직접적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낮은 자존감, 또 학습된 무기력감, 또 실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는 변화하기가 어려운 어떤 환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위기,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클라이언트를 이제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의 목표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떤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줄 수 있고요. 교육과 정보 제공, 역할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제 회합, 면담, 상담 장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정서인지적으로 개입하는 기술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 그리고 문제 해결, 사회 기술 훈련,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례 관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 서비스의 기능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직접 실천의 기능 또는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간접적 서비스 기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간접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실천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어떤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간접적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좀 거리를 두고 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을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쉽게는 연계와 지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 서비스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연계이죠.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지역 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중복되어서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한데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정의 기능이 보다 더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조정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내가 누구한테 얼마 정도의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줘야 이것이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 수준 또는 서비스 체계 수준에서 이들의 권리와 이제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준에서는 이제 서비스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주고 대신 항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좀 임의로 자격 기준을 높게 측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해주고 건의하는 것도 사례 관리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체계 수준인데요. 기관의 절차, 그리고 정책,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거나 정책을 만들고 또 이걸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권익 옹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좀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시적인 형태에서 정책,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례 관리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사례 관리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것은
사례관리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 개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실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 실천이 가지고 있는 기능처럼 사례관리 역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형태의 직접 서비스 기능과 또 간접적으로 거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간접 서비스 기능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죠. 실천과 사례관리를 바꿔서 설명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관리의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회자원, 사례관리자, 그리고 사례관리 과정과 사례관리 운영체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자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조정하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실천이 이루어지는 실천 과정과 거기에 대한 운영체계,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사례관리도 이렇게 5개의 형태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례관리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클라이언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기관에만 있어서는 이 클라이언트를 이제 원활하게 발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사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어떤 아웃리치 활동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이제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어떤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나 사회 문제의 구성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빈곤, 한부모, 조선, 다문화, 그리고 학대, 아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차 사회가 이제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유형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증가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범주에 대한 행정적 기준이 이제 사례관리에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누구를 사례관리 이제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 크기와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원인데요. 사회자원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아주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환경체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공식 자원으로는 가족, 친척, 동료, 이웃 등을 들 수 있고, 공식적 자원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또 이제 민간기관, 법인,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관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자원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원의 조직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자원을 조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조직화, 목록화, 그리고 자원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
분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사회 자원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자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리한 것이 자원의 목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의 조직화는 목록화되어 있는 자원의 요소들을 클라이언트와 매칭시켜 주거나 자원과 자원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A 집에는 빵과 A 회사의 빵과 B 회사의 우유를 제공하는 형태. 이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목록에 불과하고요. 우리 사회의 자원에 불과하지만 이 자원이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띠게 되면 그걸 우리가 조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이제 관리하고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자원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원의 목록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자입니다. 사례관리자는 이 사례관리의 영역 안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의 자원을 잘 연결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수행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주고 교육해주고 조력해주는 그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사례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정하면서 또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제공해주는 어떤 단체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례관리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살펴보면 이제 사례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사정하는 사람, 계획하고 중지하고 조정하는 사람, 점검, 평가, 옹호, 문제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단계마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형태의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관리자의 어떤 역할과 태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질, 그리고 관점과 철학,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매칭 비율을 살펴보시면은요, 클라이언트가 신체 인지적 기능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고요. 신체 인지적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클라이언트가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꽤 많은 형태의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 명의 사례관리자에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제 사례가 매칭이 되려고 하면 기관에 포함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꽤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클라이언트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사례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과정이 있는데요. 사례관리 과정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수, 사정, 그리고 개입 계획,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제공,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또 필요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재사정하는 과정과 평가와 종결, 사후 관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내용과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 재사정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의 운영체계인데요. 먼저 내부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내부 운영체계는 사례관리 전담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팀,
또 자원개발 및 주민조직화 팀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관 내에서 사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부적 인재들이나 활동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부 운영 체계는 이제 사례 관리 팀과 슈퍼바이저, 솔루션 위원회 등 사례 관리가 제공되는 이 외부에서 개입을 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외부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례 관리는 자원,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례 관리자, 사례 관리 과정, 그리고 운영 체계, 이렇게 5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 관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거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자들마다 역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달리 구성을 하고 있는데, 목슬리 같은 경우에는 사정과 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5개의 단계를 띠고 있고요. 우드사이드와 맥클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정, 그리고 계획, 수행,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접근과 접수가 첫 번째 단계고요. 다음에는 사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목표 설정하고 서비스 계획하고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화한 뒤에 이걸 클라이언트와 연결해주고, 그리고 점검하고 재사정하면서 다시 결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검과 사정, 여기에서 어떤 다른 목표와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게 되면 다시 이 단계로 돌아와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선정한 교재 내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 발견하고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는 이 인테이크 과정이 첫 번째 단계로 묶여 있고요. 다음은 사정, 기획, 실행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사정한 후에 평가와 종결, 사후 관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천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보고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종결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보고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걸 사례 관리 과정에서는 굳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례 발견과 인테이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사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고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역 순찰을 돌거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면담하고, 그리고 우리 기관으로 이제 기관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사례 관리, 사례 발견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해서 사회복지기관에 방문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외부 기관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사례 발견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 다뤄왔었는데, 그만큼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와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이크입니다. 인테이크는 면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형태의 자격과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기초적인 문제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해 보고,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면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인구학적 특성, 출생 상태, 그리고 개인력과 가족력, 어떤 클라이언트의 역사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건강 수준과 발달 정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호소하는 욕구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요 인테이크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인데요.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 수집된 욕구들을 우선순위화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화해서 종합하는 과정이 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당면했는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요 첫 번째 사정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능과 능력을 살펴보는 건데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강점, 잠재력, 기술, 자원,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대처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천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강점, 관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제 권한이나 역량을 강화해주는 형태의 접근이 조금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원을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 있었으면 좀 문제 해결에 방해를 하는,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자원과 지지체계의 연결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욕구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은 무엇인지, 이렇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도 사정하는 단계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인데요. 기획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개입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요. 목표 설정, 서비스 계획 수립, 그리고 계약, 요 세 개가 구체적인 과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설정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의 원칙에 가깝게 세우는데, 이 목표도 방법에 따라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세부 목표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달성 가능한 범주 내에서, 그리고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 목표를 좀 구체화해서 설정을 하고요. 다음은 구분한 목표에 맞춰서 목표의 우선순위에 맞게 어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 더 긴급하냐, 심각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구분이 되겠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구분이 되면 구체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부터 또 얼마 동안 어떤 내용을 또 제공하고 또 제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에서 이제 계약을 통해서 세웠던 어떤 서비스 계획을 클라이언트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하는 역할을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많이 부여해 주어야 되겠죠. 다음은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이제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와 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간접 서비스는 자원이 연결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접적 서비스 내에서는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이게 아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 주는 것이 어떤 사회복지사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중복되지 않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되겠고,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갈등도 해결하고 제공자들 사이의 분쟁도 조정하려는 노력을 실행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및 재사정입니다. 점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실행 단계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역시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보호의 노력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다음, 서비스 제공자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획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시에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서비스는 과연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 또는 제공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사정 단계에서는요, 혹시나 이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새롭게 나타난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재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사정을 통해서 욕구와 문제가 확인이 되면 다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재사정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명시해서 이때쯤에 다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클라이언트의 기분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좀 특이해 보여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 가끔씩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어떤 변화와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음은 평가와 종결입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 그리고 목표 달성을 통한 변화와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된 과정에 대한 효율성이나 질, 클라이언트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고요. 평가의 주체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체계 수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설문지, 그리고 어떤 수치적인 측정이나 진단이 가능한 형태의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양적 평가와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질적 평가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방법이 구분이 됩니다. 종결은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종결이 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타기관에 의뢰되는 등을 통해서 종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변수와 상황을 통해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종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불안감과 부정적인 정서들을 느끼게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이것들을 꼭 관리하는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인데요. 사후 관리는 클라이언트가 종결 이후에도 사회복지사를 만나거나 또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혹시나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약속을 정해서 기관이나 이런 공식적인 형태의 그 시설 내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전화를 하거나 클라이언트 집 근처에서 만나거나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소식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사후관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당한 사후관리 정도의 시간은 1년에서 사례관리를 한 시간을 뺀 나머지 정도를 좀 사후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1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 내지는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례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오프라인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